시어머니가 새동서에게 아파트 등기증을 한 채씩 줬다. 나에게만은 주지 않았다. 나는 소란 대신 조용히 돌아서서 그녀의 미국 10억 원짜리 암 치료 패키지를 취소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분들께 돈을 내라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시어머니 김순영 선영이 붉은색 등기증을 큰 동서, 둘째 동서, 셋째 동서 앞에 하나씩 놓는 것을 보았다. 심장이 순간 맺는 듯했다. 주하영조. 이것이 양씨 집안의 5년 동안 머무른 대가인가. 설날 가족 모임, 화려하게 장식된 빌라 식당 안에서 수정 샹들리의 불빛은 냉소적일 정도로 부드러웠다. 남편 양준호가 내 옆에 앉아 테이블 아래로 내 다리를 살짝 건드렸다. 준호야. 시어머니 김순영은 목소리가 우렁찼다. 금과 은으로 치장한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등기증을 가리켰다. 이 몇 년 동안 새며느리가 나를 극진히 모셨으니 상을 줘야지. 이것은 시내 중심가의 아파트 세 채다. 작은 성의 표시지. 큰 동서 이정은 리주영, 항둘, 둘째 동서 박원영 원영, 셋째 동서 장민아의 얼굴에 꽃이 핀 듯 환해졌다. 입에서는 감사합니다. 어머니라는 말이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하게 흘러나왔다. 아영아. 시어머니는 마침내 나를 보았다. 시선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너는 시집 온 지 5년밖에 안 됐으니 조급해하지 마. 앞으로 기회는 많다. 식탁 위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5년. 내가 양씨 집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시어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국내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밤을 새워 미국 최고의 의료기관에 연락하고 가장 선진적인 치료 계획을 마련한 것은 나였다. 10억 원의 치료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불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앞으로 기회가 많다고 말한다. 양준호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나는 그의 손을 눌렀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었다. 저는 젊으니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큰 동서의 콧방귀 뀌는 소리가 거의 들릴 뻔했다. 저녁 식사 후 새 동서는 거실에 모여 등기증을 비교하며 속삭였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부엌까지 흘러들어왔다. 아영이 이번에 정말 짠하네. 5년 동안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건졌잖아. 시어머니 아프실 때 그렇게 유능하게 여기저기 연락하고 다니더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너무 강할 필요가 없어. 소용없다니까. 나는 무덤덤하게 설거지를 했다. 수돗물은 차가웠다. 양준호가 들어와 뒤에서 나를 안았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괜찮아. 나는 손을 닦았다. 당신 먼저 가서 어머니 옆에 있어. 나 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어.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나는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내 손은 약간 떨렸다. 긴장해서가 아니라 5년 동안 쌓인 억울함이 마침내 출구를 찾았기 때문이다. 10억 원, 3번의 수술, 수많은 항암 치료, 5년. 어떤 이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었나 보다. 15분 후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취소됐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천천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새 동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잡고 중개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나조차 놀랄 만큼 평온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았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내 미국 치료 패키지가 취소됐대. 다음 달이 수술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는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세 개의 등기증이 여전히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붉은색이 눈을 찔렀다. 아, 그거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제가 취소했어요. 정적이 감돌았다. 너 뭐라고 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제가 어머니의 미국 10억 원짜리 치료 패키지를 취소했어요. 어차피 저는 시집 온 지 5년밖에 안 된 며느리라. 어머니께서 등기증을 준비할 만큼 애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치료비는 등기증을 받은 3명의 착한 며느리에게 내라고 하세요. 주하영, 큰 동서가 먼저 펄쩍 뛰었다. 너 미쳤니? 그건 어머니 목숨값이야. 주하영, 그건 어머니 목숨값이야. 나는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 등기증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러니 그렇게 효심 깊은 세 분이 각자 3억 원씩 내는 건 어렵지 않겠죠. 어머님이 각자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주셨는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양준호가 서재에서 뛰쳐나와 이 장면을 보고 문간에 멈춰섰다. 준호야,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 둘째 동서가 소리쳤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가 외투를 집어들었다. 방 안의 경악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았다. 어머니, 수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서두르세요. 나는 웃으며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했고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나는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향했다. 깊은 밤에 강바람이 매서웠다.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강 건너편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양준호에게서 17통, 시어머니에게서 5통, 심지어 우리 아버지에게서도 1통. 나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5년 전에 나는 바보같이 우스웠다. 양준호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국내 병원에서는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양준호는 안절부절 못했고 세동서는 입으로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서 뒤로는 유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었다. 밤을 새워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 있는 동창에게 연락하여 닥터 리처드슨을 찾아낸 것은 나였다. 결혼 전에 부모님이 내게 사준 작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혀 초기 치료비를 마련한 것도 나였다. 낯선 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언어와 복잡한 의료 시스템에 혼자 대응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을 3번이나 오간 것도 나였다. 미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세동서는 어머니, 미국 재미있었어요? 라고만 물었고 시어머니는 아영이가 일을 꽤 꼼꼼하게 처리하더구나 라고만 말했다. 꼼꼼하다는 그 단어는 5년 동안 나를 찌르는 가시 같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엄마였다. 여보세요. 아영아, 무슨 일이야? 준호가 네가 미쳤다고. 시어머니 치료를 취소했다고. 전화했어. 엄마 목소리는 초조했다. 경솔하게 굴지 마. 그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야. 엄마, 나는 강물 위로 부서지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온 가족 앞에서 세동서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줬어. 나만 빼고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다. 나는 5년 동안 그녀를 돌보고 미국에 3번이나 함께 갔고 최소 3억 5천만 원을 대신 냈어. 그녀는 그 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지. 내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소름 끼쳤다. 이제 그녀가 줄 아파트가 있는데 내 몫은 없어. 그럼 그녀가 수술할 돈이 있어도 내 일은 아니어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엄마, 아영아.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내 억울함은 알지만 시어머니도 환자잖아. 너 이러면 엄마, 나는 말했다. 췌장암에 걸린 지 5년 동안 재발이 없다는 건 기적이에요. 닥터 리처드슨이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일반적인 치료로 전환해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취소한 건 그 가장 비싼 맞춤형 패키지였지. 치료 자체를 못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마침내 양준호의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디야? 너 미쳤어. 안 미쳤어.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나 한강변에 있어. 나한테 욕할 거면 지금 끊을게. 끊지 마. 그는 헐떡였다. 네가 지금 뭘 하는지 알고는 있어? 우리 엄마야. 알아. 내가 말했다. 그리고 나도 알아. 그분은 내가 5년의 청춘과 3억 5천만 원의 사재를 털어 모신 시어머니라는 것도. 양준호,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전화기 너머는 다시 침묵했다. 5년 동안 당신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나섰어. 당신 세 형제와 동서들은 뭐 했어? 유산 기다리면서 얼마나 받을지 계산했지.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이제 몸이 나아지니, 나눌 아파트가 생기니 나만 몫이 없어. 양준호, 만약 당신이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런 뜻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오늘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엄마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되지. 나는 그의 목숨을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나는 냉소했다. 나는 그에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것뿐이야. 그는 언제든지 다시 예약할 수 있어. 본인이 돈을 내거나 아니면 그가 방금 준 아파트 등기증을 담보로 잡고 3명의 착한 며느리에게 10억 원을 내라고 하면 돼. 당신도 알잖아. 동서들이 그 돈을 낼 리 없다는 거. 그럼 당신 어머니께 물어봐야지. 왜 아파트를 그들에게만 줬는지. 나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다. 새벽 2시. 나는 양준호와 나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없었다. 아마 시어머니 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잘 됐다. 공간이 필요했다. 샤워를 하고 컴퓨터를 켰다. 5년 동안의 모든 의료 기록, 계좌이체 영수증, 간병 기록을 불러왔다. 한 페이지, 한 줄. 충격적인 금액이었다. 나는 3억 5천만 원을 썼고 미국에 가기 위해 47일의 연차를 냈으며 미국 병원에서 3번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자격조차 없었다. 새벽 4시. 문이 열리고 양준호가 들어왔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다. 여보, 이야기 좀 해. 뭘 이야기해? 나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서류를 정리했다. 어머니는 그가 다가와 컴퓨터 화면의 기록을 보고는 멈칫했다. 이게 지난 5년 동안 내가 당신 어머니께 쓴 돈 한 푼 한 푼, 낸 휴가 하루하루야. 나는 화면을 가리켰다. 양준호, 내가 당신네 집안에 뭘 빚졌는지 말해봐.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오늘 전까지 나는 이 돈을 계산할 생각조차 안 했어.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따지지 않았지. 그런데 이제 보니 나만 당신들을 가족으로 여겼고 당신들은 나를 현금인 줄기, 무료 간병인으로 여겼더군. 우리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 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새 며느리한테 아파트를 줄 줄은 아네. 나는 웃어버렸다. 양준호, 스스로를 속이지 마. 당신 어머니 눈에 나는 단 한 번도 양씨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쓰기 좋고 공짜인 노동력일 뿐이었지.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스피커폰을 켰다. 주아영, 이 독한 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를 찔렀다. 당장 그 패키지 원상복구시켜. 안 그러면 내가 준호한테 너랑 이혼하라고 할 거야. 어머니,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등기증 받은 새 며느리한테 돈을 내라고 하세요. 그리고 준호가 저랑 이혼할지 안 할지는
나는 양준호를 힐끗 보았다. 그가 결정할 일이죠. 네가 감히 준호가 널 선택하고 날 선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 난 그의 엄마야. 그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양준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소란 피우는 거야. 아니면 당신네 양씨 집안이 너무한 거야. 나는 일어섰다. 그와 눈을 마주쳤다. 양준호, 오늘 확실히 말할게. 하나, 당신 어머니가 내게 합당한 몫을 공평하게 주거나. 둘, 그 10억 원 치료비. 나는 한 푼도 안 낼 거야. 그리고 당신 어머니 치료는 당신 세 형제와 동서들이 알아서 하게 해. 그들이 어디 그럴 돈이 있어. 그럼 오늘 아파트 받을 때는 왜 그 돈이 생각 안 났을까? 나는 냉소했다. 맞다. 명심해. 어머니 수술이 다음 달이야. 패키지를 다시 예약하려면 최소 2주가 걸려. 당신은 빨리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어디가? 호텔 갈 거야. 나는 문 앞에서 돌아섰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이야기해. 만약 엄마가 끝까지 내게 아파트를 안 주면. 나는 웃었다. 그것은 그날 밤 내가 지은 가장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럼 지켜봐. 당신의 착한 세 형제와 동서들이 집을 팔아 어머니를 구할지.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회사 근처 호텔에 투숙했다. 휴대폰은 이틀 동안 꺼두었다. 사흘째 아침에 전원을 켜니 부재중 전화 47통이 와 있었다. 대부분 양준호의 것이었고 시어머니와 새동서에게서도 10통이 넘게 와 있었다. 흥미롭게도 세시아 주버니에게서는 전화 한 통도 없었다. 예상했던 바였다. 나는 먼저 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우리 시어머니 김순영 씨 명의로 지금 아파트가 몇 채나 남아있는지 위치와 대략적인 시세 좀 알아봐줘. 빨리 해. 하지만 네가 조사하는 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주 전무님. 나는 무역회사의 전무였다. 이 몇 년 동안 일궈놓은 인맥과 자원은 양씨 집안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다. 김 비서는 5년 동안 나와 함께 했고 일 처리가 믿을만했다. 1시간 후 자료가 내 이메일로 전송되었다. 역시나 시어머니 명의로 2채의 부동산이 더 있었다. 한 채는 현재 거주하는 빌라로 시가 약 20억 원이었다. 다른 한 채는 시내 중심 상가로 약 15억 원 가치였다. 새 며느리에게 준 아파트는 한 채당 5억 원 정도였다. 즉, 시어머니의 재산은 20억 원이 넘게 남아 있었지만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조차 내게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나는 웃었다. 웃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아버지였다. 아영아, 내 시어머니가 어제 우리 집에 왔었단다. 아버지 목소리는 무거웠다. 울고불고 하면서 네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너 좀 말려달라고 하더구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엄마가 내보냈단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아영아, 아버지는 내게 딱 하나만 물을게. 네가 치료를 취소한 게 아파트를 못 받아서니? 아니면 정말 그 패키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니? 둘 다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 패키지는 1년 비용이 10억 원이지만 일반 치료 계획과 효과 차이가 10% 안 돼요. 전에는 제가 참고 돈을 냈어요. 왜냐하면 그가 제 시어머니, 즉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의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 이 호구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파트를 받은 3명의 착한 며느리들에게 돈을 내라고 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아니면 그분이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스스로를 구하거나 저는 그분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유일하게 돈과 노력을 바치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을 뿐이죠.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준호는 어떤 태도니? 그는 제가 시어머니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양씨 집안이 널 친정 배경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구나. 아영아,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버지는 지지한다. 하지만 이 한 걸음을 내디디면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 아버지, 그분이 온 가족 앞에서 저를 망신 준 순간부터 이미 돌아갈 수 없게 됐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양준호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이야기 좀 하자. 온 가족이 널 기다리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날 기다려. 내가 돌아가서 계속 호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지. 엄마가 잘못을 인정했어. 오늘 가족 회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좋아. 30분 뒤에 도착할게. 나는 그들이 이 연극을 어떻게 끌고 갈지 궁금했다. 30분 후 나는 시어머니 댁 빌라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양준호, 그리고 세 시아주버니와 동서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모두가 장례식을 치르는 듯 엄숙한 표정이었다. 아영아, 왔니?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앉아라. 나는 앉지 않고 거실 중앙에 섰다. 회의 시작하죠. 큰 동서 이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화해를 중재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아영아, 우리 모두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어머니가 그때는 생각이 짧으셨지만 그렇다고 어머니 병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큰 동서,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손에 쥔 등기증은 잘 간직했어요. 저는 쓸데없는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모두를 훑어보았다.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첫째, 내 몫의 아파트는 언제 주실 건지. 둘째, 다음 달 어머니 수술비는 누가 낼 건지. 주아영. 셋째 시아주버니 양준수가 테이블을 치며 벌떡 일어났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누구에게 주든 엄마 마음이지. 좋은 말이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머니 치료비도 어머니가 누구에게 내라고 하든 어머니 마음이겠죠.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 그는 말문이 막혔다. 시어머니는 다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아영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했어. 그 세채는 오래전에 주기로 약속했던 거라. 널 일부러 안 준 건 아니란다. 비꼬는 건가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럼 언제 주실 건데요? 그게... 시어머니는 눈동자를 굴렸다. 엄마 명의로 지금 당장 내줄 수 있는 아파트는 없어. 우선 병부터 낫고 나면, 즉, 저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거군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죠. 다음 달 미국 수술비 10억 원. 누가 내실 건가요? 거실은 다시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큰 아주버님. 나는 양준철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셨다. 못 들은 척했다. 둘째 시아 주버니. 양준혁이 헛기침을 했다. 그게 우리 집은 요즘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셋째 시아주버니 양준수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마 병은 내가 계속 관리했잖아. 제가 5년 동안 관리했고 3억 5천만 원을 썼어요. 나는 휴대폰을 열어 TV 화면에 계좌 명세를 띄웠다.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 맡을 건가요? 맡고 싶은 분이 이어받으세요. 백지의 검은 글씨로 찍힌 액수는 모두를 침묵하게 했다. 아영아. 시아버지 양건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늙고 지쳐 있었다. 내 억울함은 알지만 내 어머니 병은 미룰 수 없단다. 아버지,
저는 치료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다만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을 뿐이죠. 7명의 자녀가 있으니 각자 1억 4천만 원씩 나누거나 아파트를 받은 세 동서가 각자 3억 3천만 원씩 내는 게 공평하죠.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큰 동서가 소리쳤다. 집을 팔면 되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가 주신 아파트가 지금 5억 원 정도 한다면서요. 팔아서 치료비 내고도 1억 7천만 원이 남는데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너 미쳤어. 그건 엄마가 나한테 준 아파트야. 그럼 당신은 눈 뜨고 어머니가 병들어 죽는 걸 볼 건가요? 나는 되물었다. 아니면 어머니는 저 같은 남의 집 며느리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이 말은 모두의 얼굴에 비수가 되어 꽂혔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섰다. 나를 가리키며 주아영, 네가 오늘 감히 그 패키지를 원상 복구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준호에게 너와 이혼하라고 할 거야. 모두의 시선이 양준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다. 나를 봤다가 어머니를 봤다가 했다. 5초, 10초, 15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좋아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저는 이미 서명했어요. 양준호, 당신도 서명하고 우리 좋게 헤어지죠. 나는 서류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다. 여보, 양준호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나를 붙잡았다. 손 놔.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이혼하자고 말 안 했어. 하지만 당신은 엄마가 잘못했다. 아파트는 내게 줘야 한다는 말도 못하잖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양준호, 5년이야. 나는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기를 5년 동안 기다렸어. 그런데 당신은 매번 나에게 이해해라, 양보해라고 했지. 나는 몸을 돌려 이 방 안의 양씨 집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요. 하나, 사흘 안에 내 몫의 등기증을 가져오세요. 그럼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계속 책임질게요. 둘, 당신들이 스스로 어머니를 구할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이혼하고 떠날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나는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힐끗 보았다. 더 이상 병을 가지고 저를 협박하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당신의 세 착한 아들과 며느리들의 책임이지 저 주아영의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빌라를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호텔방에서 나는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주 전무님, 제가 조사한 것 외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며느리에게 주겠다고 한 아파트 세 채. 아직 명의 이전이 안 됐습니다. 증여 계약서만 작성했을 뿐입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정식으로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내 눈이 번쩍 뜨였다. 세금은 얼마나 돼? 한 채당 대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증여 후 2년 안에 매도하면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나는 웃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한 수 남겨둔 것이었다. 말로는 약속했지만 아직 완전히 내준 것이 아니었다. 새 동서가 들고 있는 것은 공수표에 불과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둘째 동서 박원영이었다. 아영아, 나 둘째 동서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부러 친한 척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둘째 동서, 무슨 이야기요? 네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오늘 좀 심하셨지. 하지만 너무 맘 상하지 마. 다 가족인데 굳이 이혼까지 할 필요 있겠니? 그녀는 잠시 멈췄다. 사실 우리 셋이 상의를 좀 했는데 그 아파트 그냥 받지는 않을 거야. 어머니 병원비 우리가 조금씩 낼게. 어때? 조금씩이 얼마예요? 우리 집에서 3천만 원씩. 세 집 합쳐 9천만 원. 나머지는
네가 좀 더 보태. 나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10억 원의 치료비에 그들이 9천만 원을 내고 나에게 9억 1천만 원을 내라고. 게다가 그들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고 나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계산이었다. 둘째 동서. 나는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의 맞춤형 치료 패키지가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그냥 몇억 원 아니야. 10억 원이에요. 그것도 미국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거의 130억 원에 육박해요. 나는 일부러 금액을 과장했다. 9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화기 너머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큰 동서와 셋째 동서가 이 3천만 원씩 내는 것에 동의했는지 확실해요. 나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큰 시아주버님은 요즘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셋째 시아주버님도 새 차 뽑느라 주머니 사정 안 좋을 텐데 그게.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둘째 동서,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릴게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동서가 받은 아파트는 아직 명의 이전 안 됐죠. 지금이라도 철회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머니께 돌려드리고 파시라고 하세요. 그럼 동서는 돈 안 써도 되고 불효자라는 누명도 안 쓰게 될 거예요. 그럴 수 없어. 엄마가 나에게 준 아파트인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나는 한숨 쉬었다. 둘째, 동서. 잘 생각해 보세요. 손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택할 건지 아니면 온 가족에게 어머니가 죽는 걸 방치한 불효자라는 낙인을 찍힐 건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1시간 후 셋째의 동서 장민아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같은 변명, 같은 떠보기였다.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큰 동서 이정은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저녁 무렵 양준호가 마침내 찾아왔다. 지친 얼굴이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제대로 해보자. 나는 문을 열고 그를 들어오게 했다. 그는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두리안이 들어있었다. 엄마가 아파트 한 채를 주기로 했어. 그가 앉으며 아주 작게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는 아니고 어머니 명의 상가의 3분의 1 지분이야. 나는 눈썹을 치켜떴다. 나머지 3분의 2는요. 큰형과 둘째 형이 3분의 1씩. 그는 내 눈을 보지 못했다. 엄마가 상가가 돈 되는 거라 남에게 다 줄 순 없다고 했어. 나는 그 단어를 되풀이하며 웃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남이군요. 그냥 제게 작은 미끼를 던져주고 계속 소처럼 일하라는 거네. 아니야. 그는 다급해졌다. 엄마가 정말 잘못을 깨달았어. 하지만 이미 준 아파트를 다시 달라고 할 면목은 없대. 그래서 제가 이 하찮은 걸 받아야 한다고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양준호, 마지막으로 물을게.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여보, 내가 부탁할게. 제발 한 발만 물러서 주면 안 될까? 엄마 병은 정말 미룰 수가 없어. 나는 물러설 수 없어.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만약 내가 오늘 이 상가의 3분의 1 지분을 받아들이면 내일 어머니가 또 다른 병에 걸려 돈이 필요할 때 또 나만 돈을 내야 할 거잖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돈이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당신은 이미 5년 동안 그런 일이 있게 했잖아. 나는 마침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쳤다. 양준호, 5년 동안 집안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큰 돈을 내는 건 항상 나였어. 당신 새형제는 돈 없다고, 새동서는 일 안 한다고 했지. 나만 능력이 있으니 나만 내야 하는 거야. 왜?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한 번도 이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은 듯 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호구가 되어야 했던 거야. 나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가장 우스운 게 뭔지 알아? 내가 돈과 노력을 바쳤는데도 그들 눈에는 난 여전히 남이었어.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밀쳐냈다.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거였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나는 눈물을 닦았다. 양준호, 나에게 두 가지 선택을 줄게. 하나, 어머니가 내게 약속한 아파트를 다른 동서들과 똑같이 줘. 둘, 우리 이혼해. 그리고 당신 어머니 병은 당신들이 스스로 해결해. 엄마가 아파트를 다시 회수할 리 없어. 그럼 상가를 팔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15억 원짜리 상가를 팔면 치료비 대고도 충분히 남아. 남은 돈은 네 아들이 공평하게 나누면 돼. 아주 공평하지. 그건 엄마의 노후 자금이야. 그럼 내 돈은 돈이 아니야.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 양준호, 당신은 나와 평생을 살 거야. 아니면 당신 어머니와 평생을 살 거야. 오늘 반드시 선택해야 해.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괴롭게 웅크렸다. 나는 한때 이 남자를 사랑했다. 그를 위해 모든 억울함을 감수할 만큼.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시간 없어. 나는 달력을 보았다. 어머니 수술이 다음 달이야. 패키지 재예약은 최소 2주가 걸려. 당신에게는 사흘의 시간만 있어. 사흘 뒤에도 내가 등기증을 받지 못하면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거야.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그리고 재산 보전 신청도 할 거야. 알다시피 내 능력으로 당신네 양씨 집안의 모든 재산을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동결시킬 수 있어. 그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주하영, 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가르쳐줬지. 나는 웃었다. 양준호, 인간은 자신을 위하지 않으면 하늘과 땅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당신네 양씨 집안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그는 비틀거리며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대 주저앉았다. 휴대폰이 켜졌다.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다. 주하영 씨, 이 변호사입니다. 의뢰하신 이혼재산 분할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초기 계산에 따르면 의뢰인께서는 부부 공동재산 약 18억 원을 분할받으실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시어머니 치료에 대납하신 3억 5천만 원이 포함됩니다. 소송을 결정하시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답장했다. 기다려주세요. 사흘만. 사흘 후 내게 합당한 것을 받거나 아니면 5년 동안 내 피를 빨아먹은 이 집을 완전히 떠나거나. 창밖으로 밤이 깊어졌다. 이 도시의 불빛은 밝았다. 모든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은 계산하고 몸부림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되었다. 사흘째 아침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다.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며칠 전보다 훨씬 약했지만 여전히 고압적인 말투가 섞여 있었다. 아영아, 엄마가 생각해봤어. 우린 모두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녀는 잠시 멈췄다. 엄마가 네 큰 동서에게 준 아파트를 회수해서 네 명의로 돌려줄게. 이러면 되겠니? 나는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았다. 창밖의 아침 햇살은 미약했다. 어머니,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큰 동서에게 이미 손에 넣은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하면 그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그녀는 다급해졌다. 상가는 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했고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나는 몸을 바로 세웠다.
첫째, 저와 세동서가 동등하게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받게 해주세요. 둘째, 어머니의 남은 치료비는 네 아들이 공평하게 분담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아영아, 너는 엄마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준철이나 준혁이가 무슨 돈이 있니? 그럼 집을 파세요. 나는 가차없이 말했다. 어머니 명의로 빌라와 상가가 남아있잖아요. 아무거나 하나 파시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노후 자금도 충분해요. 그건 안 돼. 빌라는 너희 아버지랑 노후에 살 집이고 상가는 월세 받는 건데 어떻게 팔아? 그녀는 즉시 반박했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진심이었다. 며느리가 돈과 노력을 바치는 것은 괜찮지만 자신의 노후 자금은 한 푼도 깎일 수 없다는 것. 그런 방법이 없네요. 나는 말했다.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중요해요? 아니면 목숨이 중요해요? 저 출근해야 하니 끊을게요. 잠깐. 그녀가 나를 불렀다. 오늘 점심에 집으로 와.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나는 그들이 이 연극을 어떻게 계속할지 보고 싶었다. 점심에 나는 시어머니 댁의 정시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다. 양씨, 가족 외에 세동서의 친정 식구들까지 와 있었다. 대단한 진용이었다. 아영아, 왔니?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유난히 친절했다. 와서 상석에 앉으렴. 괜찮아요. 저는 여기 앉을게요. 나는 문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를 택했다. 식탁은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분위기는 마치 최후의 만찬 같았다. 오늘 모두를 부른 건 우리 집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지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아영이가 내가 편애해서 아파트를 안 준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크다는 걸 알고 있어. 어머니, 서로는 그만하고 바로 해결책을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세동서의 친정 식구들은 나를 괴물 보듯 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나는 내 빌라를 준호 명의로 넘겨주기로 결정했단다. 그럼 너희 부부가 그 집에서 살고 준호가 그 집을 담보로 잡거나 팔아서 내 치료비를 대는 건 어떻겠니? 나는 웃었다. 어머니의 계산이 참 빠르시네요. 빌라를 아들에게 주고 저에게 돈을 내라고 강요하면 결국 집은 당신 아들 명의로 남고 저는 한 푼도 분할받지 못한다는 계산이군요. 너 이 아이 말하는 것 좀 봐. 큰 동서의 어머니가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다. 어른이 집을 주는 건 인정이고 안 주는 건 본분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노인의 병을 가지고 협박을 해? 양심이 있니 없니? 아주머니 말씀이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역으로 제가 돈을 내서 치료하는 건 인정이고 안 내는 건 본분이죠. 지금 무슨 입장에서 저를 비난하시는 거죠? 노부인은 말문이 막혔다. 셋째 동서의 아버지도 일어섰다. 주아영 씨, 듣자 하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던데 수입이 적지 않다면서 시어머니가 아픈데 능력이 있으면서 돕지 않으면 밖에 소문나서 손가락질 받을까 두렵지 않소. 그럼 당신 따님은 시어머니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고도 치료비 한 푼 안 내는데 그것도 소문나서 손가락질 받는 게 두렵지 않나요? 나는 되물었다. 아니면 당신 눈에는 며느리는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앉아서 이득만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만. 시아버지 양건우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순영,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할게. 내 아들 며느리 넷을 공평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내 병은 치료하지 마. 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짓은 못 보겠다. 여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그동안 침묵하던 큰 시아주번이 양준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이번 일은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아영이가 그동안 집안에 얼마나 헌신했는지 저희 다 알고 있어요. 아영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시면 안 되죠. 나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이 연극이 점점 흥미로워졌다. 형, 무슨 소리야. 셋째 시아주번이 양준수가 발끈했다. 설마 이미 준 아파트를 다시 달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큰 시아주번이가 그를 노려보았다. 엄마 병치료 안 할 거야? 상가 팔면 되잖아. 둘째, 동서가 끼어들었다. 상가 팔면 엄마 월세 수입이 없어지는데 나중에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맞아. 셋째 동서가 동조했다. 게다가 우리가 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해. 엄마가 자진해서 준 건데. 장면은 완전히 통제불능이 되었다. 세동서는 자신의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남편들과 싸웠고 그들의 친정 식구들까지 싸움에 끼어들어 서로를 불효자라고 비난했다. 나는 냉정한 시선으로 이 난장판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었다. 이익이 충분히 크면 가족애나 효심 따위는 산산조각났다. 모두 그만. 양준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돈은 내가 낼게. 엄마 치료비 내가 낸다고. 이제 만족해. 모두가 얼어붙었다. 준호야, 너 무슨 돈이 있어? 시어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다. 회사 주식을 팔았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이 몇 년 동안 나는 아영이에게 기대서 살았어. 나는 빌어먹을 무능력자야. 이제 엄마가 아픈데 아내까지 억울하게 만들었어. 내가 무슨 남자야.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여보, 미안해. 돈은 내가 낼게. 아파트도 내가 내게 사줄게. 우리 이 사람들한테서 벗어나서 나가 살자. 나는 7년 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가 왜 좀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준호야, 너 주식 팔면 안 돼. 시어머니가 다급해졌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건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양준호가 소리쳤다. 내 아내를 쫓아내. 아니면 눈 뜨고 엄마가 죽는 걸 봐.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비서였다. 주 전무님,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미국 의료 계좌에 15억 원의 예금이 더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의 일반 치료 비용으로는 충분합니다. 내 얼굴이 굳어졌다. 뭐라고? 다시 말해봐. 네, 예비 자금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 맞춤형 패키지가 비싸긴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계좌의 돈만으로도 일반 치료는 충분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향했다. 그녀는 무언가 눈치챘는지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의 미국 의료 계좌에 15억 원이 들어있죠. 정적이 감돌았다. 뭐? 15억 원. 양준호는 멍하니 나를 보다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 계좌에 치료할 돈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계속 저에게 내라고 하신 거군요. 이 5년 동안 제가 대납한 3억 5천만 원도 갚아줄 생각이 없었던 거고요. 맞나요?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은행 거래 내역서를 출력해 드릴까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아니면 제가 닥터 리처드슨에게 직접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아영아. 그녀는 소리 질렀다.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그 돈은 비상금으로 남겨둔 거였어. 비상금?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다. 그럼 제 돈은 돈이 아니고 제가 당신들의 현금 인출기가 되어야 했던 거군요. 주아영,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셋째 시아주버니가 또 테이블을 치려 했다. 내가 너무해. 나는 그에게 몸을 돌렸다. 당신 어머니 계좌에 15억 원이 있었어요.
본인 치료비로 충분한 돈이죠. 그런데도 말하지 않고 제가 돈을 모으고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동안 가만히 지켜봤어요. 제가 바보처럼 희생하는 동안 대체 누가 너무한 거죠? 이제 세동서까지 충격에 빠졌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큰 동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눈물을 닦고 이 방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처음부터 돈이 필요했던 건 어머니가 아니었고 아파트가 필요했던 것도 제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그저 누구에게서 더 많은 것을 뜯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던 거죠. 이 몇 년 동안 당신은 아프고 약한 척하며 온 가족이 당신 주위를 돌게 했어요.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돈을 안 내니 앙심을 품고 아파트를 주지 않은 거고요. 저는 바보였어요. 돈과 노력을 바치니 저를 호구로 보고 아파트 한 채도 아까워한 거고요. 나는 가방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다. 양준호,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 계좌의 돈은 10년은 더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해. 저 3억 5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거야. 그리고 이혼합의서는 이미 서명했어. 당신은 언제든지 서명하면 돼. 여보, 안 돼. 그가 따라왔다. 만지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지금부터 나와. 당신네 양씨 집안은 남이야. 나는 빌라를 나섰다. 햇살이 눈이 아프게 비쳤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었다. 7년의 청춘, 5년의 결혼 생활, 3억 5천만 원으로 산 교훈은 평생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혼 전에 샀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다. 남양 60제곱미터, 햇살이 좋았다. 5년 전 시어머니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집을 팔 뻔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아이러니였다. 정리를 마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양준호였다.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나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를 들어오게 했다. 그는 이 작은 공간을 둘러보더니 씁쓸하게 웃었다. 여기 살 바에야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거기는 내 집이 아니야. 나는 그에게 물을 따라 주었다. 무슨 일인지 용건만 말해.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엄마의 의료 계좌 내역서야. 사람 시켜서 조사했어. 정말 15억 원이 있어. 세 계좌에 나눠서 5년 전부터 조금씩 입금했더군. 나는 서류를 받아 한 페이지씩 넘겨보았다. 가장 오래된 입금 기록은 시어머니가 진단받은 지 한 달 후였다. 그는 처음부터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양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목이 메었다. 의사는 엄마 병이 심각하지만 5년 생존율이 30%는 된다고 했대. 그런데 그는 일부러 병이 더 심각한 것처럼 말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가 곧 죽을 거라고 믿게 한 거야. 그리고는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그리고는 돈을 요구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모든 사람의 집중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큰형, 둘째형, 셋째형은 엄마를 잘 돌보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는 그들을 더 미워했고 너는 달랐지. 돈과 노력을 바쳤어. 그래서 엄마는 너를 만만하게 본 거야. 그래서 그 아파트 세 채가 마지막 복수였던 거지. 불효한 새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집을 주면서 너무 바보같이 잘해준 나에게는 복수한 거야. 양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었다.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이제 알았으니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당신 아직 서명 안 했어. 나는 이혼 합의서를 말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바뀔게. 정말이야. 어떻게 바꿀 건데. 나는 손을 뺐다. 당신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할 수 있어? 아니면 시간을 되돌려서 당신 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당신이 내 편에 서게 할 수 있어. 그는 침묵했다. 양준호, 나는 당신에게 5년의 시간을 줬어. 나는 창가로 걸어갔다. 5년, 1825일. 나는 매일 기다렸어. 당신이 언젠가, 엄마, 아영이가 힘들어요. 그만 괴롭히세요. 라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냥 우리 엄마니까, 날 낳고 길렀으니까. 그게 힘든 줄만 알았지. 그럼 나는 그를 돌아보았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고 기르는 게 쉬웠을까? 나를 키워서 공부시키고 일하게 한 건 당신네 집안에 가서 소처럼 일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는 얼어붙었다. 입술이 떨렸다. 가봐. 나는 문을 가리켰다. 이혼 합의서는 서명됐어. 재산 분할은 내가 변호사에게 위임했어. 내 몫은 한 푼도 빠짐없이 받을 거야. 특히 그 3억 5천만 원은.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그건 내 결혼 전 재산이니까.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 그는 비틀거리며 떠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벽에 기대 주저앉아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아니라 바보같이 5년 동안 헌신했던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큰 동서 이정은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아영아,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둘이서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해요. 전화로는 말 못해. 그녀는 잠시 멈췄다. 어머니 계좌에 그 돈에 관한 거야. 나는 더 많은 내막을 알고 있어. 30분 후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이정은은 몇 년은 늙어 보였고 화장으로도 눈 밑에 다크서클을 가릴 수 없었다. 아영아, 미안해. 그녀의 첫마디에 나는 멈칫했다. 왜 사과하세요? 나와 원영이, 미나는 처음부터 어머니 계좌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녀는 내 눈을 보지 못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몰래 말했어. 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네가 너무 유능해서 네가 돈 안 내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너도 성심성의껏 안 할 거라고 했어. 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머니가 저를 속이는 걸 지켜봤군요.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줄은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엄마가 네 연봉이 높으니 돈 좀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거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나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다. 당신들은 제가 그 3억 5천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끼고 아껴서 명품도 안 사고 해외여행도 안 갔어요. 아이조차 낳을 엄두를 못 냈어요. 양육비가 두려워서. 그런데 당신들은 제가 돈 좀 쓰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울었다. 나도 엄마한테 속았어. 엄마가 병이 나으면 아파트를 우리에게 줄 거라고, 우리가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했거든. 내가 정신이 나갔었지. 그럼 지금은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어머니에게 치료할 돈이 충분하다는 걸 알았으니 아파트를 여전히 당신들에게 줄까요? 그녀는 멍하니 있었다. 아닐 거예요. 내가 대신 대답했다. 그는 그 돈으로 당신들을 계속 묶어둘 거예요. 계속 효도하라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아파트 말인가요? 그가 정말 죽을 때 유언장에 뭐라고 쓸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정은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아영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우리 남편 회사 망하기 직전이야. 나는 그 아파트로 급한 불을 끄려고 했어.
어머니가 안 주면 우리는 끝이야.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나는 손을 뺐다. 5년 전 당신이 제가 돈을 모으는 걸 볼 때 저를 한 번이라도 도우려 했나요? 그녀는 할 말이 없었다. 이정은, 내가 당신을 만난 건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야.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 시어머니를 고소할 거야. 그 3억 5천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그분이 안 주면 강제 집행을 신청해서 그분의 재산을 경매에 붙일 거야. 그럼 아파트는 물론이고 당신들은 한 푼도 못 건질 수도 있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잔인하다고요. 나는 웃었다.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가 잔인해요. 나는 일어섰다. 조언 하나 할게요. 지금이라도 남편과 두 시아주버니에게 잘 상의해서 당신들이 가진 재산을 지킬 방법을 찾으세요. 안 그러면 내 변호사 편지가 도착하는 순간 당신들은 정말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거예요. 카페를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다. 휴대폰이 또 진동했다. 이번에는 양준호가 보낸 문자였다. 여보, 엄마 입원했어. 의사가 화병이 나서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해. 와서 좀 봐주면 안 될까? 나는 답장했다. 그 아파트 받은 세착한 며느리에게 가보라고 해. 그리고 양준호와 모든 양씨 집안 사람들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이 변호사님, 고소 자료 준비는 다 됐나요? 이달 말 전에 반드시 입건해야 해요. 사흘 후, 변호사 편지가 양씨 가족들에게 동시에 전송되었다. 시어머니 김순영을 상대로 3억 5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 및 이자 청구 소송. 남편 양준호를 상대로 이혼 및 부부 공동재산 분할 소송. 세 시아주버니와 동서들을 상대로 그들이 받은 아파트의 증여 계약 무효 확인 소송. 채무 면탈을 위한 악의적인 증여 혐의였다. 양씨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가장 먼저 내게 전화한 건 양준호였다. 회사 전화로 걸어온 것이었다. 주아영,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엄마가 입원했는데 너는 고소까지 해. 까리 때만. 나는 전화기 너머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날씨 이야기하듯 평온하게 대답했다. 잔인하다고? 당신 어머니가 병을 빌미로 돈을 뜯어낼 때는 왜 잔인하다고 생각 안 했어? 온 가족이 합심해서 나를 속일 때는 왜 잔인하다고 생각 안 했어? 나는 널 속이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은 묵인했지.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 어머니에게 돈이 있다는 걸 알면서, 새동서들이 알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내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건 나를 속인 것보다 더 사악한 짓이야. 전화기 너머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게.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 어머니 계좌의 그 15억 원은 부부 공동재산이야. 당신 아버지가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지. 당신은 어머니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고 설득하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법정에서 그 돈마저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 너는 협박하는 거야. 선의의 충고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 순간 셋째 시아주버니 양준수가 전화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었다. 주아영, 이 악독한 년. 네가 뭔데 우리를 고소해. 그 아파트는 엄마가 자진해서 준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신 어머니의 채권자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계약법 제7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 당신 어머니가 당신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내게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지 않는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는 뜻이야. 법을 가지고 날 겁주지 마. 법원이 내 손을 들어줄 리 없어. 그럼 해보면 알겠죠. 나는 웃었다. 맞다.
당신 새 벤츠 뽑았다던데 법원에서 당신들이 아파트를 반환하지 못하고 돈도 없으면 그 차가 강제 집행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도 내가 감히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 나는 전화를 끊었다. 하루 종일 양씨 집안의 온갖 친척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했다. 사정하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 울부짖는 사람. 나는 아무도 받지 않았다. 저녁 무렵 김 비서가 내게 보고했다. 주 전무님, 시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양 사장님 댁이 난리가 났습니다. 새 동서가 빌라 앞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왜? 시어머니가 준 아파트 세 채를 돌려받으려고 했다는데 새 동서가 주 전무님께서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못 돌려준다고 버텼답니다. 나는 웃었다. 개싸움이 따로 없었다. 그리고요. 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양 사장님의 둘째 형이 아까 회사로 찾아왔는데 제가 막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답니다. 시어머니, 그 돈의 진짜 출처에 대해서요. 진짜 출처.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 돈이 시어머니 본인 돈이 아니라고, 문제가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다음 날 오전 10시. 양준호의 둘째 형, 양준혁이 내 사무실에 나타났다. 평소 거만했던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풀이 죽어 있었고 다크서클이 짙었다. 아영아, 우리 단둘이 이야기하자. 그가 내 비서를 힐끗 보았다. 나는 김 비서를 나가게 하고 문을 닫았다. 둘째 아주버님, 무슨 이야기시죠? 그는 손을 비비며 머뭇거렸다. 엄마가 내게 잘못한 거 알아. 우리도 내게 미안해. 하지만 이 일은 정말 법정까지 가면 안 돼. 왜요? 왜냐하면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 15억 원은 엄마 돈이 아니야. 아버지 회사 공금이야. 내 손에 들린 펜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뭐라고요? 아버지 회사가 3년 전에 문제가 생겼잖아. 납품한 물건이 불합격되어서 거액을 물어줬어. 장부에 구멍이 난 거야. 그는 나를 보지 못했다. 엄마가 치료를 핑계로 회사 돈을 빼돌렸어. 비상금이라고 하면서. 그리고는 갚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그 15억 원은 검은 돈이라는 거군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는 진땀을 흘렸다. 그냥 잠시 빌린 거야. 회사 사정이 좋아지면 갚으려고 했는데 계속 기회가 없었어. 둘째, 아주버님.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이걸 저에게 말하는 건 소송을 취하하라는 뜻인가요? 맞아. 네가 고소만 안 하면 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를 내게 돌려줄 의향이 있어. 그는 절박하게 말했다. 아영아, 우리는 모두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럼 당신은 제가 고소하지 않으면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당신 아버지가 감옥에 가고 당신 어머니도 공금 횡령으로 최소 3년 이상을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게다가 제가 지금 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되었을 때 저는 범인 은닉죄의 공범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일어섰다. 그를 내려다보며 둘째 아주버님, 당신들 죽으려면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그는 거의 울부짖었다. 회사는 아버지 평생의 심혈이야. 이 일이 알려지면 회사 끝장이야. 그건 당신들 사정이죠. 나는 내선 전화를 눌렀다. 김비서, 손님 배웅해드려. 양준혁이 나간 후 나는 한참 동안 의자에 앉아 진정하지 못했다. 그 돈의 출처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 공금 횡령 15억 원. 10년 이상의 징역도 가능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주하영 씨인가? 저는 양건우입니다. 시아버지였다. 아버지. 나는 무심코 불렀다가 곧바로 고쳤다. 양 사장님,
준혁이가 찾아갔었지. 그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다 이야기했겠지. 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가 끊었나 싶을 정도로 길었다. 아영아, 아버지가 내게 미안하다. 그는 목이 메었다. 순영이가 그 짓을 한 걸 내가 다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내 회사 돈이 급해서였지. 나는 겁쟁이고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아내가 병을 핑계로 사기친 돈으로 당신 회사 손실을 메우는 것을 묵인했군요.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황당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뜯기고 5년 동안 바보 취급을 당했고요. 내가 네 돈을 갚아줄게. 이자까지 다 쳐서. 그는 다급하게 말했다. 네가 고소만 취하하면 무슨 돈으로 갚을 건데요. 나는 물었다. 회사에 구멍이 났다면서요. 회사를 팔았어. 그는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구매자를 찾았고 120억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것 같아. 내 3억 5천만 원은 바로 갚아줄게. 순영이 계좌에 15억 원도 메워 넣을 거고. 아영아, 아버지가 부탁할게. 이 일 크게 만들지 말아줘. 이 일이 알려지면 순영이는 감옥에 가고 회사도 끝장이야. 준호에게도 영향이 갈 거야. 그럼 저는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의 5년은 누가 보상해주죠? 돈은 2배로 갚아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제 5년, 제 믿음, 제 결혼 생활. 이걸 당신이 어떻게 갚아줄 수 있죠? 전화기 너머로 억눌린 울음소리가 들렸다. 양 사장님, 내가 말했다. 소송을 취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사흘 안에 제 3억 5천만 원에 5년 이자를 더해서 돌려주세요. 이자는 은행 대출 금리의 4배로 계산하세요. 둘째, 당신 아내는 온 가족 앞에서 저에게 사과하고 자기가 저를 속였음을 인정해야 해요. 셋째, 저와 양준호의 이혼 절차에 양씨 집안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돼요. 알았어. 다 알았단다. 그는 안도했다. 그리고 넷째, 나는 또렷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나와 양씨 집안은 완전히 남이에요. 당신들이 죽든 살든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걸어갔다. 이 도시에는 여전히 차들이 붐볐다. 아무도 방금 한 가족의 수십 년 치치부가 나에 의해 벗겨졌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고통스럽고 잔인했지만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상처는 영원히 낫지 않는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양준호가 새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여보,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돈은 내가 갚을게. 이혼 합의서도 서명할게. 아영아, 이 생에서 내가 너한테 진 빚은 다음 생에 갚을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사흘 후 양건우의 회사 매각 대금 120억 원이 입금되었다. 내 계좌에는 이자와 원금을 포함한 4억 2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양씨 집안이 돈으로 평화를 사려고 한 것이다. 같은 날 나는 부동산 거래소에서 시어머니 명의의 아파트 세 채가 시가보다 10% 낮은 가격으로 매물로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대한 빨리 처분하려는 의도였다. 김 비서가 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다. 주 전무님, 그들이 이번의 행동이 정말 빠릅니다. 느릴 수 없지. 나는 서류를 뒤적였다. 공금 횡령이 발각되면 양건우는 최소 몇 년은 감옥에 가야 하고 회사도 압류될 거야. 지금 집과 회사를 팔아 빚을 갚으면 자진 반납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겠지. 그럼 시어머니는요? 나는 웃었다. 그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가 마음을 바꿔 고소를 강행하는 거겠지. 결혼 사기와 재산 갈취 혐의는 액수가 커서 그녀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다.
주 전무님, 시어머니께서 1층 로비에 오셨습니다.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올라오시라고 해. 5분 후 김순영이 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한 달 전에 보석으로 치장한 귀부인과는 딴판이었다. 지금은 평범한 면 소재 옷을 입고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 있었다. 아영아.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들어오지 못했다. 들어오세요. 나는 김비서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내 앞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급하게 올려놓았다. 이 자세는 내가 그녀의 병상 앞에서 수없이 보았던 자세였다. 그때는 그녀가 환자였고 나는 간병인이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다. 돈은 받았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받았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 그녀는 손가락을 꼬았다. 사과하러 왔단다. 아영아, 엄마가 내게 정말 미안해.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엄마가 정신이 나갔었어. 엄마가 사람이 아니었지. 네가 이 몇 년 동안 나를 돌봤는데 내가 너에게 이럴 수가. 용건만 말하세요. 나는 그녀의 연기를 중단시켰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있었다. 이렇게 직설적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 아파트 세 채는 이미 팔려고 내놨어. 팔린 돈은 준호가 내게 몫을 줄 거야. 그녀는 두서없이 말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건우는 회사를 이미 팔아서 구멍을 메웠어. 그래서요.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다. 이러면 제가 당신을 용서해야 하나요? 내가 널 용서해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건 알아. 그녀는 더 크게 울었다. 하지만 아영아, 준호를 봐서라도 내가 몇 년 동안 내 시어머니였던 것을 봐서라도 나를 고소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 나 늙어서 감옥은 못 가. 저를 속여 돈을 뜯어낼 때는 오늘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물었다. 제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며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는 의자에서 거의 미끄러져 내릴 뻔했다. 내가 내게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러지 마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또 화병이 나서 쓰러지시면 제가 또 불효자라는 누명을 써야죠.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꿇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당신의 사과는 들었어요.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용서할지 안 할지는 제가 결정할 일이죠. 이제 나가주세요. 아영아. 그녀는 나를 쳐다보았다. 눈빛은 애원하다가 원망하다가 다시 애원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힘없이 떠났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택시를 잡으려 했다. 운전사가 그녀의 행동이 느리다고 경적을 울리자 그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차에 탔다. 5년 전에도 그녀는 이랬다. 미국 병원 앞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 택시기사에게 소리를 지름 당하고는 내 뒤에 숨었었다. 그때는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저 한심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양준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우리 엄마가 널 찾아갔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방금 갔어요. 당신에게 해코지하지는 않았죠. 지금 그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회사가 오늘 정식으로 명의 이전됐어. 구매자가 가격을 깎아서 110억 원에 팔렸대. 그는 한숨을 쉬었다. 집 판 돈이랑 합쳐서 겨우 빚을 갚았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모르겠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여기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새로 시작할까봐. 어차피 이 집안도 박살났으니. 나는 7년 전 그가 내 손을 잡고 여보, 내가 당신에게 가정을 만들어 줄게라고 말했던 것을 떠올렸다. 이제 가정은 깨졌다. 아영아, 그가 갑자기 말했다. 한 번만 더 만나줄래? 마지막으로. 거절하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좋아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와 있었다. 많이 말랐고 눈가는 움푹 들어갔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다. 앉아. 나는 메뉴판을 내밀었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았다. 안색이 많이 좋아졌네. 누구를 모실 필요도 화낼 필요도 없으니 당연히 좋아졌죠. 나는 커피를 마셨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이 미안하다는 말은 5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지금 하는 건 늦지 않았나요? 늦었지.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평생 가슴에 응어리가 될 것 같아. 당신 어머니 일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아버지가 빚 다 갚고 어머니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 그는 관자놀이를 문질렀다. 세영재는 이미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어. 앞으로 상종 안 한대. 나도 어머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 미워요? 미워. 하지만 더 미운 건 나 자신이야. 내가 좀 더 일찍 나섰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당신이 이렇게까지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 이혼합의서 서명했어.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아파트는 당신 명의로 하고 나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 돈만 조금 남겼어. 나머지는 다 당신이 가져. 나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는 거의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서류를 되돌려 밀었다. 내 몫은 내가 받을 거고 내 몫이 아닌 건 탐내지 않아. 이건 당신이 받아야 할 몫이야. 그는 다시 돌려주었다. 아영아, 이게 아마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거야.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7년 동안 사랑했고 5년 동안 원망했던 이 남자. 문득 원망의 감정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가 아니라 괜찮다는 감정이었다. 당신도 잘 살아요. 내가 말했다. 당신도. 그의 눈이 붉어졌다.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 나 같은 개자식 말고. 그는 일어섰고 문으로 걸어갔다. 돌아서서 나를 한 번 더 보았다. 그리고 문을 열고 떠났다. 거리 모퉁이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커피를 다 마셨다. 썼지만 끝맛은 달콤했다. 카페를 나서니 햇살이 좋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비서가 보낸 메시지였다. 주 전무님, 양준호 씨가 방금 회사에 와서 상자 하나를 맡기고 갔습니다. 예전에 주 전무님께서 본인에게 맡긴 물건이라고 합니다. 나는 답장했다. 버리세요. 그리고 양준호의 모든 연락처를 다시 차단했다. 이번에는 영원한 작별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와 차를 끓여 베란다에 앉아 해가 지는 것을 보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엄마였다. 아영아, 양씨 집안일 엄마가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너 마음고생 많았지. 다 지났어요. 정말 지났니? 그녀가 물었다. 내 딸,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엄마가 다 알아. 나는 코끝이 시큰해졌다. 엄마, 그냥 너무 지쳐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엄마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아영아, 기억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엄마 아빠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나는 눈물을 닦았다. 엄마가 해주는 돼지갈비찜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내일 해줄게. 그녀가 웃었다. 맞다. 내 왕이모 아들이 외국에서 돌아왔는데 의사래. 한번 만나볼래? 엄마, 나는 울다가 웃었다. 저 이제 막 이혼했어요. 아이고, 그래. 말 안 할게. 그녀가 웃었다. 그럼 푹 쉬어. 내일 집에서 밥 먹자. 전화를 끊으니 날이 어두워졌다. 도시에는 불이 켜졌다. 모든 불빛 아래에는 이야기가 있었다. 슬픔과 기쁨, 만남과 헤어짐. 나는 양준호가 남긴 상자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고 싶지 않았고 상관도 없었다. 어떤 것들은 깔끔하게 끊어내야 한다. 변호사, 이 변호사가 전화해서 확인했다. 주하영 씨, 양준호 씨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재산 분할도 요청하신 대로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신가요?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몫은 이미 다 돌려받았어요. 내 몫이 아닌 건 한 푼도 더 원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참고로 시어머니 김순영 씨는 경찰의 익명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입니다. 다행히 시아버님께서 구멍을 메워주셔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것 같습니다. 누가 고발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씨 집안 사람 중 하나일 겁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듣자 하니 세동서가 아파트를 돌려받지 못해 난리가 났답니다. 이런 식으로 보복하려 한 것 같습니다. 개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할 일은 없나요? 이제 주 전무님은 양씨 집안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변호사가 상기시켰다. 다만 전 남편이나 그 가족이 다시 귀찮게 하면 즉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아파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양준호와 관련된 물건들, 커플잔, 사진, 그가 준 싸구려 선물들 모두 포장해서 아래층 쓰레기통에 버렸다.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우리가 결혼 초에 찍은 사진이었다. 가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내가 사준 한복을 입고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었다. 나도 한때는 진심으로 그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었다. 나는 사진첩을 닫았다. 그 위선적인 웃음들과 함께 쓰레기통에 버렸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비서였다. 주 전무님, 다음 주 월요일에 업계 포럼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주 전무님을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고 합니다. 주제는 직장과 가정의 균형 속에서 여성의 역할입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내가 참석한다고 전해줘. 내가 말했다. 하지만 주제를 바꿔야 해. 여성은 직장과 가정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없는 이유로. 김비서가 웃었다. 알겠습니다. 주 전무님, 역시 멋지십니다. 나도 웃었다. 그래. 왜 균형을 맞추려고 애써야 할까?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포럼 당일. 나는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고 완벽하게 화장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눈빛이 밝았고 허리는 곧았다. 한 달 전 양씨 집안에서 억지로 웃던 주하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강연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나는 무대 위에서 여성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자신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시어머니가, 세동서가 생각났다. 그들 역시 피해자가 아니었을까. 전통적인 관념에 갇히고 가족의 책임에 묶여 결국은 계산과 다툼을 통해서만 안정감을 찾으려 했던. 하지만 가련한 사람에게도 미운 구석은 있는 법이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몇몇 젊은 여성들이
사인을 받으러 몰려왔다. 주 전무님, 방금 말씀하신 거 정말 좋았습니다. 한 여성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 내년에 졸업하는데 엄마는 결혼하라고 난리예요. 여자는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나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전무님처럼 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쟁취해야지. 나는 그녀의 수첩에 서명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아영아.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섰고 멈칫했다. 이면우임 HI. 가. 나의 대학 동창이자 첫사랑이었다. 정말 너였구나. 그가 웃으며 다가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 훨씬 성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그때처럼 빛났다. 방금 무대 밑에서 강연을 들었는데 너 같아서 설마 했지. 현우야. 나는 잠시 멍했다. 내가 여기는 어떻게? 우리 회사가 포럼 후원사야. 그는 명함을 내밀었다. 유명 투자 회사의 파트너였다. 너는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잘 지냈어. 방금 이혼했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다. 잘 됐네. 나도 방금 싱글로 돌아왔어. 커피 한 잔 하면서 옛 이야기 좀 할까? 좋지. 우리는 강연장 밖 카페로 갔다. 그는 내게 라떼를 주문해 주었다. 네가 대학 때 제일 좋아했던 거. 입맛은 안 변했네. 나는 커피를 휘저었다. 사람은 변하지. 그가 웃었다. 예를 들면 찢어진 청바지 입고로 가던 문학 청년이 이제 투자 거물이 됐다거나 너도 변했지.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더 눈부셔졌어. 우리는 대학 시절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경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혼했고 아이는 없었고 전처는 해외로 떠났다. 나는 이혼했고 돈을 돌려받았고 몸도 마음도 홀가분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갑자기 진지해졌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몇 가지 괜찮은 프로젝트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너는 능력이 좋고 인맥도 넓으니 혼자 창업하는 건 문제 없을 거야. 내가 창업할 생각을 어떻게 알았어? 주아영, 내가 널 10년 동안 알았는데. 그가 웃었다. 내가 방금 강연할 때 눈이 빛나던데. 그건 큰 일을 하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야. 내 마음이 움직였다. 맞다. 나는 최근 회사를 그만두고 나만의 무역 컨설팅 회사를 차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몇 년 동안 쌓은 인맥과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창업은 힘들어. 특히 혼자서는. 그가 말했다. 만약 공동 설립자가 필요하다면 나를 고려해봐. 우리 회사는 요즘 좋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거든. 이거 공금 횡령 아니야. 아니, 이건 해안이야.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 건배. 주아영의 앞날의 건배. 나도 그와 건배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나를 아파트 아래층까지 바래다 주며 갑자기 말했다. 아영아, 그때 미처 못다 한 말이 있어. 만약 그때 내가 용기를 내서 널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아래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현우야, 만약은 없어. 내가 말했다. 내가 겪은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어. 후회하지 않아. 그럼 내일은? 그가 물었다. 내일은 내가 널 다시 알아갈 기회를 줄래. 내일 이야기예요. 나는 웃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미인 잠자야 해요. 그도 웃었다. 좋아. 그럼 내일 봐.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보았다. 휴대폰에 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회사 사람, 친구, 심지어 양씨, 집안 친척들의 근황을 묻는 메시지까지. 나는 아무에게도 답장하지 않았다. 문득 대학 시절
현우와 도서관 옥상에서 별을 보던 때가 떠올랐다. 그가 아영아, 넌 별 같아. 멀리 있지만 계속 빛나라고 했었다. 나는 그럼 넌 망원경이네. 내 빛을 선명하게 볼 수 있으니 라고 대답했다. 그 후 망원경은 유학을 떠났고 별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이제 별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망원경이 돌아왔다. 운명은 참으로 기묘했다.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엄마였다. 아영아, 내 왕이모 아들 오늘 우리 집에 왔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엄마, 나는 울다가 웃었다. 저 데이트 약속 잡았어요. 어머, 누구니? 언제 생긴 일이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오늘이요. 대학 동창이에요. 엄마는 이제 제 일에 신경 끄세요. 그래, 그래. 엄마 신경 안 쓸게. 그녀는 기쁨에 겨워 웃었다. 그럼 잘 지내. 시간 날 때 집에 데리고 와. 전화를 끊으니 밤이 깊어 있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이 회사에서 부사장까지 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이제는 뛰어넘어야 할 때였다. 사직서를 쓰다가 임현우에게서 카톡이 왔다. 잤어? 아직. 사직서 쓰는 중. 정말 창업할 거야. 무역 컨설팅 회사 차리려고. 중소기업 해외 진출 돕는 쪽으로. 시작 자금 필요해. 내가 투자할게. 나를 그렇게 믿어. 내가 믿는 건 주하영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야. 이 문구를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믿음을 받는다는 건 이런 기분이구나.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좋아. 잘 자. 잘 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계속 사직서를 썼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점점이 이어져 있었다. 모든 불빛 아래에는 내일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3개월 후 주하영 국제 컨설팅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회사는 시내 중심가 오피스 빌딩 28층에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절반이 한눈에 들어왔다. 인테리어는 내가 직접 감독했다. 심플하고 모던하게 흰색과 나무색 위주로 예전 회사처럼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집 같은, 아니 집보다 더 따뜻한 공간이었다. 주 전무님, 화환 다 진열했고 언론사도 왔습니다. 김비서는 이제 나의 비서실장이었다. 나를 따라 회사를 나왔다. 임 사장님의 투자금은 오늘 아침에 입금되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사인해 주세요. 나는 펜을 받아 계약서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필체는 유려하고 단호했다. 참, 주 전무님. 김 비서가 목소리를 낮췄다. 전 시어머니 김순영 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신 출국이 금지되고 정기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그 돈은 어떻게 됐어? 구멍을 메우고도 약간 남았습니다. 하지만 새 아들과 며느리들이 돈 분배 문제로 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소송까지 갈 기세입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상관마, 나는 서명한 계약서를 돌려주었다. 오늘은 개업식이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 개업식은 성황리에 끝났다. 예전에 거래했던 고객들이 절반 넘게 왔고 업계 지인들도 축하하러 왔다. 임현우는 투자팀 전체를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내 키만한 황금색 복고양이 인형을 선물했다. 주 전무님, 사업 번창하시고 재물복 터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잔을 들었다. 눈에는 빛이 났다. 임 사장님 덕분이죠. 나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축사 시간. 나는 무대 위에 서서 아래의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기대와 의심, 격려와 두고 보자는 표정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하영 국제 컨설팅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다. 저는 한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습니다. 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에게 잘 보이려 했고, 심지어 제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영원히 남이고 도구이고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것을. 누군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평생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회사를 열고 제 사업을 합니다. 저는 모든 여성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부드러울 수 있지만 단호해야 합니다. 당신은 희생할 수 있지만, 당신은 남을 사랑할 수 있지만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무대 아래에서 몇몇 젊은 여성들이 눈물을 훔치고 몇몇 중년 여성들이 힘차게 박수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와인 잔을 들었다. 우리 자신에게 건배합니다. 더 이상 억울하게 살지 않기로 한 우리에게. 마침내 목소리를 낼 용기를 낸 우리에게. 우리의 빛나는 미래의 건배. 건배. 개업식 후 임현우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강연 좋았어. 그는 테이블 위에 자료를 정리하는 나를 도왔다. 몇몇 고객들이 현장에서 바로 협력하고 싶다고 하더군. 내가 메모해놨어. 고마워. 나는 그가 내민 명단을 받았다. 내 투자가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내게 돈 벌 기회를 준 거지. 그가 웃었다. 오늘 밤 시간 있어. 그가 물었다. 새로 생긴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는데 셰프가 내 친구야. 오늘 밤은 안 돼. 고객 약속이 있어.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그럼 내일 밤은? 내일 밤은 공급업체 미팅이 있어. 주말은 선전으로 출장 가야 해. 나는 글을 올려다보며 웃었다. 현우야, 나는 지금 사업만 생각하고 싶어. 연애는 생각 없어. 이해해.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럼 줄 서서 기다릴게. 네가 연애하고 싶을 때 제일 먼저 나를 고려해줘. 좋아. 그가 떠난 후 나는 홀로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었다. 석양이 통유리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전체를 금빛으로 물들였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여보세요. 아영아, 나야. 양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 당신 회사 아래층에 있어. 그는 잠시 멈췄다. 5분만 만나줄 수 있을까? 나는 창가로 걸어가 내려다 보았다. 화단 옆에 익숙한 모습이 외롭게 서 있었다. 올라와요. 2분 후 그는 내 사무실 문 앞에 나타났다. 더 말랐고 눈가는 움푹 들어갔고 수염도 깎지 않았다. 회사 정말 멋지다. 고마워요. 나는 그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 내일 떠나. 그는 물을 받았다. 마시지는 않았다. 선전에서 일자리 구했어. 새로 시작하려고. 잘 됐네요. 우리 엄마 집행유예 받았지만 몸이 망가졌어. 온종일 의심하고 누군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해.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어. 눈에서 멀어지면 잊을 거라고. 새 형제는 돈 문제로 이제 연락도 안 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영아, 그가 말했다. 고개를 들자 눈이 충혈되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내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도 그냥 내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지독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이거 당신에게 줄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소박했지만 품질은 좋았다. 결혼할 때 돈 모으면 큰 반지로 바꿔주겠다고 했잖아. 나중에 돈이 생겼지만 항상 잊었어. 이제라도 늦었지만 선물로 줄게. 필요 없어요. 나는 상자를 되돌려 밀었다. 양준호, 우리 남이 됐잖아요. 당신 물건은 안 받을게요. 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다. 갈게.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다시 돌아보았다. 아영아, 당신은 행복할 거야.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가 떠났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나는 그 문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미움도 원망도 심지어 동료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이 왔다가 간 것처럼. 김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주 전무님, 저녁 7시에 고객과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 출발할까요? 좋아요. 나는 외투와 가방을 들었다. 맞다. 내일부터 아침 회의를 8시 30분으로 앞당겨. 속도를 내야 해. 다음 달에는 첫 고객을 반드시 계약해야 해.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니 저녁 바람이 부드러웠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혔다. 휴대폰에 엄마에게서 카톡이 와 있었다. 아영아, 오늘 개업 잘했니? 엄마가 너 먹으라고 갈비탕 끓여서 내 아파트 문 앞에 뒀어. 꼭 먹어. 나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다. 이면우도 메시지를 보냈다. 문득 생각났는데 선전에 내 무역 물류 쪽 친구가 있어. 필요하면 소개해 줄게. 나는 답장했다. 좋아요. 고마워. 다른 몇 개의 미확인 메시지는 잠재 고객들의 협력 의사였다. 나는 길가에 서서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를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나의 청춘, 나의 사랑. 택시가 왔다. 나는 문을 열었다. 아가씨, 어디로 가시죠? 집으로요. 내가 말했다. 차는 출발했고 창밖 풍경은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 한 장을 보았다. 오늘 개업식에서 팀원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눈에는 빛이 났다. 나는 화면을 끄고 앞을 보았다. 가로등이 일렬로 이어져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고객,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이 있었다. 나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나를 울게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내가 말했다. 저 바빠요. 내일 약속이 늦으면 안 되거든요. 나의 미래와 나 자신의 약속에